류큐 왕국 하면 보통 평화로운 무역 국가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강력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류큐가 오키나와 본토를 넘어서 저 남쪽 끝 사키시마 제도까지 손에 넣으면서 진정한 제국으로 거듭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딱 마음에 담아두고 가시죠. 한 왕국의 찬란한 황금기라는 게 그 빛에 가려진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거든요. 과연 그 영광의 진짜 대가는 뭐였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무대부터 좀 살펴볼게요. 류큐 왕국의 거대한 군대가 들이닥치기 전에 이 사키시마 제도라는 곳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미야코 제도는 나카소네 토요미야라는 아주 뛰어난 리더 덕분에 이미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심지어 류큐 왕국이랑 외교 관계도 맺고 있었죠. 근데 반대로 야에야마 제도는요. 그냥 여러 호족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말 그대로 권력의 공백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균열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분열되어 있던 야에야마에서 불꽃이 하나 탁 하고 튀어오릅니다. 한 호족이 일으킨 이 반란이 류큐 왕국에게는 남쪽 섬 전체에 군대를 보낼 아주 완벽한 명분을 주게 된 거죠.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 오야케 아카하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냥 류큐로부터 독립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야망이 엄청났죠.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거부한 걸 넘어서 아예 옆에 있는 미야코 제도까지 쳐들어가서 이 사키시마 전체를 다스리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1500년 이때부터 역사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아카치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시 류큐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쇼신 왕이 곧바로 움직여요. 미야코의 지도자랑 손을 잡고 어마어마한 원정군을 보낸 거죠. 처음에는 아카치가 꽤 잘 버텼는데 원정군에 있던 한 여사제가 제안한 아주 기발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결국 반란은 그렇게 막을 내리죠. 쇼신왕이 이 반란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돼요. 3,000명. 이건 그냥 반란군 잡으러 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왕국의 힘이 이 정도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서 다시는 남쪽에서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근데요, 진짜 정복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쇼신왕은 과연 힘으로 얻은 이 섬들을 어떻게 왕국의 일부로 완벽하게 녹여냈을까요? 그 천재작은 통치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쇼신왕의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섬의 중심지에 쿠라모토라는 행정기관을 딱 세워서 컨트롤 타워로 삼았고요. 그리고 수도에서 자이반이라는 관리를 직접 보내서 모든 걸 감시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도 현지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한테는 카시라라는 벼슬을 줘서 실제 일은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면서도 현지 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쇼신왕은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지배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까지, 영혼까지 지배하려고 했어요. 각 섬의 전통 신앙을 이끌던 여사제 조직 츠카사를 왕국의 최고 여사제인 키코에 오기미 밑으로 싹 다 재편해버린 겁니다. 그 지역의 믿음을 국가 종교 시스템 안으로 흡수해서 종교가 반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 자체를 아예 뿌리 뽑아버린 거죠. 류큐 왕국의 수도인 슈리성에서 보면 이건 통일 제국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이었겠죠. 하지만 카메라 앵글을 싹 바꿔서 정복당한 섬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어두운 면, 그 통합의 대가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왕국은 정복한 섬들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더 잔인한 세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게 바로 인두세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땅이 많던 적든 그해 농사가 잘 됐든 망했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 머릿수대로 정해진 세금을 무조건 내야 했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고통을 담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15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든 여자든 예외가 없었어요. 남자는 공무를, 여자는 아주 섬세하고 고운 직무를 세금으로 내야 했죠.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든 거랑 상관없이 그냥 성인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족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그토록 파멸적으로 만든 결정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세금은 고정액이었습니다. 그 해에 섬을 집어삼킬 듯한 태풍이 오든 모든 걸 바싹 말려버리는 가뭄이 닥치든 내야 할 세금은 단 한 톨, 단 한 올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섬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짓눌렀을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자, 이제 이야기의 거의 끝에 왔습니다. 류큐 왕국의 사키시마 정벌이 남긴 유산은 과연 뭘까요? 그건 절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었어요. 빛나는 영광과 처절한 고통이라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진실을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영광의 측면부터 보죠. 이 정벌 덕분에 류큐 왕국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통일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쪽 끝 아마미 제도부터 저 멀리 남서쪽 요나구니 섬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열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을 떠받치고 있던 토대는 바로 사키시마 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내는 잔혹한 척취, 인두세 시스템이었습니다. 왕국의 황금기는 섬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졌고 그 고통은 류큐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까지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쪽에는 제국의 위대한 성취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끝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역사를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또 평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